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저희가 에로드블 프라이싱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학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학습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돌아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재무경제학의 그 토픽들을 그래도 다양하게 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다룰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수리적으로 엄밀하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많이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수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면도 있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비대면으로서 사실은 한 학기를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일부 좀 의도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학기 초에 다뤘었던 여러 가지 그 토픽들 중에서 에로드블 시큐리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결국은 이제 그 컨티전트 클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빌딩 블락을 통해서 사실 이제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세상을 묘사해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뭐 사실 어떻게 비유를 들면 이게 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레고 블럭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고 블럭 같은 게 이제 그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 정해진 모양의 이런 블록들을 어떻게 이제 쌓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떤 색깔을 넣고 어떤 모양으로 이것들을 연결하고 함에 따라 가지고서 사실은 그 머릿속에 있는 어떤 그 형태들이 사실 이제 개별 블록으로서 이제 조합돼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과 이제 비슷한 어프로치를 어떻게 보면 에로드블 시큐리티를 통해서 이제 자산 가격 전반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학기 초에는 이제 에로드블 시큐리티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학기 말에 이제 한번 그 에로드블 프라이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을 다룰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로드블 시큐리티가 나오게 되는 시기, 그러니까 에로와 드블루가 이제 실제 에로드블 시큐리티를 이제 어, 탐구를 하고 관련된 어떤 논의들을 해 나가는 시기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캐팸하고 거의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결국은 자산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서 출발한 모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두 그 가격 결정 모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프라이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 공통점이 있지만은 둘 사이에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상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어프로치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학기 말에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준비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시점이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한 학기 전체적인 로드맵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탐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당연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무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개념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딜리버리 하는 게 이제 저희 목적이었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나 컨셉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을 제가 목적으로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현실과 이제 좀 관련되는 어떤 연결성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가끔은 이제 physics envy라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하는데 약간 좀 비하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물리학을 흉내낸다, 이제 물리학을 따라하는 물리학 따라쟁이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리 또 나쁠 것도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대상이 다른 거거든요. 결국 이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다루느냐, 사회 현상을 다루느냐라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우리는 또 실험도 해볼 수가 없죠. 실험에 제약이 있죠.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어떤 생각과 사상들을 이제 논의해 나가면서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이제 넓혀 나가는 그러한 점에서는 사실 어, 그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기여도 뭐 물론 물리학도 굉장히 위대한 학문이지만
사실 뭐 전혀 부족함은 없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경제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기 초에 좀 재무경제 기본적인 어떤 개요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파이낸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입장에서 봤을 때 파이낸스, 그 다음 매크로 입장에서 봤을 때 파이낸스, 이런 것도 둘 다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재무경제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 전공을 하면서 사실 여러 과목을 듣잖아요. 이제 그런 과목들을 어떻게 보면 아우르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한 다양한 그 토대들 위에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선수 과목도 많이 제시를 드리고 4학년 졸업반 학생들한테 이제 듣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 송준혁 교수님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파이낸스에서 에셋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어떤 자산, 불확실성이 있는 현금 흐름에 대한 프라이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에셋 프라이싱의 고민이었고요. 그러한 이제 고민 속에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다룰 수 있는 형태로 불확실성을 지어나가고 체계화하는 그런 논의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대 수익 이론이라든지 로터리라든지 프레퍼런스라든지 베르누이 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한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폰 노이만, 모건스탄, 레셔널리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리스크 어버전이라는 개념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러한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어떤 개념, 효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서 서턴티 이퀴벌런트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스토캐스틱 도미넌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던 것이 중간고사 이전까지였고요.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결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모형을 다루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다룬 데 있어서 개별 자산의 어떤 프라이싱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리스크 어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에셋을 할당을 할 것이냐, 그래서 나의 어떤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사실 굉장히 그레이한 상태에 있는 어떤 무지의 상태에 있는 불확실성 하이 그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였죠. 그래서 민 베리언스 효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다이버시피케이션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에피션트 프론티어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모던 포트폴리오 티어리의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론으로서 캐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캐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논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개념들이나 모형의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 이제 다뤘던 것들이 뭐 이제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든지 시큐리티스 마켓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배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세퍼레이션 티어럼이라고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무위험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공부들을 하면서 캐팸의 일종의 얼터너티브 내지는 캐팸의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캐팸이 갖고 있는 어떤 경직성을 좀 이제 극복해내는 방향으로서 이제 아비트리지 프라이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이제 APT에 대한 논의들을 저희가 두 세션을 투하를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와 있고, 지난 시간 이제 파마 프렌치 3팩터 모델까지 이렇게 저희가 공부를 한 상태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주인데, 다음 주는 새로운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이제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에로드블 프라이싱 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마틴게일 이야기 조금 하고 아마 랩업 하면서 한 학기 마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줄줄 말씀드리면서 보니까는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일단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소화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소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음식 먹어서 소화됐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얘가 에너지로 바뀌어서 내 몸에 축적이 돼야 사실 써먹을 수가 있죠. 모든 지식이 다 그렇지만은 파이낸스에 대한 지식도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좀 실전성이 있어야 되는 토픽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제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실제 상황 속에서 부딪혀 가면서 이제 사실은 어떤 그 고민들도 하고 경험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숙성의 시간들이 아마 학교 계신 중에 다 완성될 거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떠나서라든지 혹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혹은 또 이제 학교를 떠나서가 됐건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이제 독서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직간접적인 경험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의 성찰이 생기게 되면 결국 이제 지금 시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여러 그 학자들의 아이디어나 컨셉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각자의 경험과 이제 맞물리면서 각자 나름의 어떤 생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 씨앗을 뿌리고 이제 밭을 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대학에 몸 담으면서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런 보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로드블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결국 그 말씀드렸던 거를 이제 좀 너무 학기초에 다뤘으니까 약간 이제 돌아가서 몇몇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기억을 일깨운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에로드블 프라이싱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시간 마칠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내가 다음 기회에 얼마나 수익을 벌 것인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소비를 해야 될 것인지 사실은 다 불확실성을 지니게 됩니다. 오로지 확실한 거는 내가 소비를 통해서 내가 나의 효용을 올릴 수 있다는 것밖에는 없죠. 그럼 내가 이걸 갖다가 미래를 위해서 검역하면서 참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번 기회에 다 플렉스 해버리고 갈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우리가 복권이나 보험 같은 거를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을 이제 우리가 결국은 결부하여서 어떤 이벤트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복권이나 보험이 이제 이야기하는 바인데, 보통 이제 초기에 이런 플러스의 현금 흐름이 미래에 생기려고 하면 지금 뭔가 내놓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플러스고 미래도 플러스고 그러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초기에 어떤 비용을 투하하고 그걸로 취득한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지고서 미래에 이제 내가 수익을 노리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투자의 기본적인 어프로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황일 때의 확률이 파이, 불황일 때의 확률이 1-파이.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상황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걸 이제 진짜 극한으로까지 이제 간단하게 가지고 가면 이렇게 두 가지 스테이트만 존재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플러스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호황이 되었을 때 나에게 1회 페이오프를 주는 거를 갖다가 예컨대 이제 호황일 때의 어떤 상태 증권으로서 생각하여서 이거의 증권은 이제 Q 플러스라고 하는 가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황일 때의 1-파이의 확률로서 불황이 오게 되면 그때 1회 페이오프를 주는 어떤 그런 거를 갖다 불황에 대한 상태 증권이라 생각하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Q-의 가격을 매기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서 미래의 플러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말하자면 가장 기본의 그 저희 그 컨티전시 클레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이죠. 이것이 실제 뭐 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100가지 상황이 있다, 10가지 상황이 있다. 그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확률을 부여하고 그 상황이 일어났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리턴을 생각해 보고 그 리턴에 대한 프라이스를 내가 다시 매기고 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주어진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열거하면서 추려나가는 형태, 이런 형태의 이제 논의를 했던 것이 결국 컨틴전트 클레임이었고요. 그러한 개념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에로드블 시큐리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보통 찰스 먼거라고 이제 워렌 버핏의 그 파트너이신 이제 나이가 그분이 1920 몇 년생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세를 향해 가시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사시는 어르신인데, 이 투자자가 한 말이 있죠. 되게 좋은 비즈니스는 지금 괴롭고, 그냥 pain today. 그 다음에 나중에 좋은 결과를 보는 거, gain tomorrow.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는 게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내가 어떤 그 코스트를 초반에 지불하고 미래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수익을 취하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어프로치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베스팅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LOW 시큐리티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자산 가격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상태에 대해 디파인 되어 있는 컨틴전트 클레임의 가격들을 취합함으로써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불특정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치 산정 방법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랜덤한 페이오프를 가지고 있는 C of K라고 게 있다고 치면 C의 t 플러스 t, 1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t 시점에서 첫 번째 상태가 왔었을 때 페이오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상태가 모두 뭐 K라고 하는 게 뭐 K번째 상태에 대해서 이제 CK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N개의 어떤 상태가 있는 상태다 그러게 되면 각각의 컨틴전트 클레임들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의 가격이라는 거죠. 막 예컨대 이제 1번 상태가 왔었을 때 1 주는 녀석 그리고 이 녀석은 그 외의 상태에서는 다 빵이에요. 2번 상태일 때 1을 주는 녀석 그리고 그 외의 상태는 다 빵이에요. 3인 상태, 4인 상태, n인 상태까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상황에 대응하는 그 상황이 왔었을 때 1의 페이오프를 주는 무언가를 갖다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알고 있고 그런 것을 모두 다 사모은다고 하면 결국은 그 우리의 어떤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상태의 증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이 왔었을 때 페이오프의 크기가 또 변동할 거니까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결부시켜서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자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들을 P of K 의 형태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LOW 방식의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불확실성 하에서 결국 이제 또 우리가 시제 간 소비의 문제를 겪게 됐었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에 있어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자원을 할당할 것인가의 문제였죠. 그래서 예컨대 지금 제로 시점에서 내가 소비하는 것이 C0라고 한다면 그것이 유틸리티 함수로서는 USC0라는 것으로서 현재 소비에 의한 효용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타임 디스카운트를 매겨서 베타라고 하는 타임 디스카운트를 매기고 왜냐면 이제 오늘보다는 미래에 대한 어떤 참을성이 필요하니까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불확실성을 표현할 때 어쨌건 디스카운트 베타라고 했었을 때 미래 시점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파이의 확률로 호황이 오고 1-파이의 확률로 뭐 불황이 오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호황일 땐 조금 더 많이 쓸 여유가 있고 불황일 때는 좀 씀씀이를 줄여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류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미래에 대한 부분은 베타의 파이의 USC1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파이 확률로 이제 불황이 올 거니까 베타의 1-파이의 USC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어떤 효용함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 효용함수를 맥시마이즈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제약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할 때에 결국은 나의 씀씀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머니의 깊이만큼이다라고 한 식의 어떤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부의 수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부에서 쓰지 않고 남겨놓고 있는 부분이 만약에 미래로 넘어간다고 하게 됐었을 때에 그 시점에서 내가 이제 얻게 되는 어떤 그 세이빙스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리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가 호황일 때 불황일 때의 어떤 그 나의 어떤 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함께 이제 그러한 것이 현재 전체의 총부라고 한다면 실제 나의 소비는 내가 갖고 있는 부보다는 좀 적게 나의 웰스보다는 내 컨섬션이 좀 같거나 작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실 이제 부등호가 저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의 소비,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소비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저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라그랑지안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나의 효용 함수와 라그랑지안 함수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학기 초에 다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생경제학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후생경제학 제일 정리가 이제 파레토 최적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파레토 옵티멀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었는데, 파레토 옵티멀이 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어떤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쫙 할당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균형 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나름 파레토 최적을 다 달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상태에서 뭐가 움직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후생이 감소되지 않고 후생을 더 증가시킬 수 없는 어떤 상태에서 나름의 최적화가 일어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완전 시장, 컴플릿 마켓에서 형성된 이제 어떤 가격들이 결국은 그 가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사회의 최적의 어떤 자원의 할당을 통해서 후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극대화한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효용이 이제 결국은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과정 중에 금융시장을 매개로 하여서 자원이 거래가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원이 파레토 효율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뭐 그런 혈행 내지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금융이 하는 일이죠. 이러한 이제 후생 경제학의 제1 정리가 재무경제학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의 어떤 후생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면은 잘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시장의 메커니즘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약하거나 혹은 그것을 교정하려고 어떤 주관적인 판단 내지는 독단적인 어떤 검증받지 않은 철학을 가지고서 시장과 싸우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경제학 원론과 싸우게 되는 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정부는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어떤 시민들은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파레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균형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울룩불룩한 어떤 그런 평면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쇠구슬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쇠구슬을 어디에 떨어뜨리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굴러가는 어떤 위치가 그 울룩불룩한 모양 때문에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인즉슨 결국 초기의 부존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엔도우먼트가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동일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더라도 그 결과가 사실은 다 제각각일 수가 있다. 그래서 각각의 시장이 균형을 이루고 있고 가격이 다 발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물론 파레토 최적이고 그 안에서 사실상 그 나름의 어떤 후생을 극대화한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 그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의 균형으로 이동하려고 하면은 어떤 그 부의 재분배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외부적인 영향이 투하됨으로써 새로운 균형으로 찾아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시장에 독점이 존재한다든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독과점으로 인해서 시장 친화적인 어떤 경제 운영을 하기 힘든 상황,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는 공정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잣대를 가지고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파레토의 최적을 지향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경쟁적 균형이라고 하는 competitive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형성이 되어서 각 그 이퀄리브리엄 포인트에서 시장 내의 어떤 그 에이전트들이 현재 상태에 오케이 만족 스테이터스 코어에 난 다 만족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결국은 competitive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는 많은 어떤 이퀄리브리엄 상태라고 하는 것이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부존 자원의 어떤 그 분포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퀄리브리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균형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선택의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경쟁적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그 에로드블 프라이싱하고 이제 캐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서 출발하고 싶은데요. 캐팸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미인과 베리언스로 구성된 2차원 평면 위에서 자산 가격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산 가격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하는 것이 캐팸이었습니다. 그래서 캐팸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떤 자산의 수익률이라고 할 때에 수익률의 평균과 수익률의 분산이라고 하는 결국은 그 수익률의 1차 모멘트와 2차 모멘트를 통해서 사실 구성된 어떤
그런 그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수리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좀 다루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는 그런 배경이 있죠. 그래서 모던 포트폴리오 시어리 자체가 이제 그러한 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프라이싱 모델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APT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CAPM이라고 하는 출발점을 가지고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모형들이 다양한 발전을 보이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CAPM이라고 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APT 공부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은 CAPM이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면은 그것이 이제 굉장히 스트롱한 가정들을 많이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떤 금융시장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안티테제로서 이제 볼 수 있는 에로드블 프라이싱인데요.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저변이 넓다든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에로드블 프라이싱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 내지는 어떤 그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에로드블 프라이싱은 결국은 상태에 대한 어떤 데피니션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에로드블 프라이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상태에 대한 어떤 디파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컨섬션과 유틸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로드블 프라이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논의의 전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데피니션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CAPM과 같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는 식의 선언적인 가정이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상태를 define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사실 정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유연하게 우리가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측면들이 어떻게 보면 CAPM에 비해서는 어떤 그 구체적인 자산가격 결정 이론 모델로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그 발전의 속도가 느리게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그러한 원인이 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우열을 논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뭐 주류 비주류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다른 어떤 그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싱 모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메인스트림이 되는 이제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학기 전반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이제 학기 말을 앞두고 이제 좀 부가적인 토픽으로서 에로드블 프라이싱에 대한 어떤 어프로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자 함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상황이 허락한다고 하면 이제 노아비트리지 프라이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기본 생각입니다. 에로드블 프라이싱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장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투자자의 어떤 효용 함수를 어떠한 형태로 그 규정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쿼드라틱 유틸리티를 굳이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분포에 대해서도 사실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지 않죠. 실제 이제 제가 이 얘기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자산 가격이 사실 패테일이라 그래서 좀 극단적인 리턴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에루드블 프라이싱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그 자산에 대한 프라이싱 모델을 만들 때 이것이 이제 추상적이고 수리적으로 이제 엄밀성을 막 기하게 되다 보면 점점 더 자칫하면 현실로부터 뚝 떨어지는 무언가가 될 리스크가 있는데요. 에로드블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상태에 대한 데피니션으로부터 프라이싱이 출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델이 현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에로드블 프라이싱 모델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과 내일인 거예요. T는 0 시점과 T는 1 시점이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내에 K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쳐요. J는 1번부터 K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0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인 T1 시점을 바라볼 때에 예컨대 존재하는 어떤 상태가 N개의 상태가 존재하고 각각의 확률을 지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요즘 그
우리 KRX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가 3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상태를 갖다가 너무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1% 단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출발했다고 하게 되면 내일 100일 수도 있고요. 1% 단위로 101, 102, 103, 104, 105까지 올라가서 많이 올라가면 130까지 올라가는 어떤 케이스가 있고 아래로는 99, 98, 97 내려가서 70까지 존재하는 상한가가 예를 들어서 30% 하락, 마이너스 30% 이렇게 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1% 단위로 이제 쭉 시나리오를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주어진 시나리오 하에서 각각의 리턴은 당연히 이제 주가니까 나올 거고 그 리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각각의 스테이트가 이제 디파인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상태에 근거하여서 이 상태가 나타날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상태에서 느끼는 어떤 그 유틸리티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연동되어 있는 나의 컨섬션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논의하기가 좀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모델을 에로드블 프라이싱을 할 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그 데리베이션 할 때에는 저장이 불가능한 어떤 재화를 대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요번에 쓰든지 다음번에 쓰든지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뭘 남겨놓는다기보다 이제 페리셔블을 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무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자가 처음에 완전 맨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인다우먼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내가 제로가 아닌 어떤 최소한의 어떤 웰스를 가지고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경제에서 이제 엔다우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에로드블 프라이싱을 한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후 논의를 위해서 노테이션을 좀 먼저 따져 놓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T0 시점하고 T1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T0 시점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이니까는 상태라든지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WJ의 제로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T0 시점에서 투자자 J가 가지고 있는 인다우먼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WJ의 I라는 식으로 이제 제로가 아니라 I가 들어오게 됐었을 때는 이제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점인 T1 시점이 됐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상태인 I 번째 상태에서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투자자 J가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는 이제 결국 컨섬션에 대한 그 약자가 되겠는데요. C의 J의 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자 J가 T는 제로 시점에서 이 사람이 기록하게 되는 소비. 그 다음에 이제 C의 J의 I가 붙게 되면은 투자자 J가 T는 원 시점으로 이제 가게 되었을 때 상태 I가 됐다. 그럼 그 상태에서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Q가 결국 이제 컨티전트 클레임의 가격인데요. T는 제로 시점에서 만약에 미래 시점인 T는 원 시점이 됐었을 때 상태 I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하면 이때 컨티전트 클레임의 가격으로서 페이오프의 크기는 C는 제로, 그러니까 CJ는 CJ의 제로, 그러니까 이제 현 시점에서 그 투자자 J가 기록하게 되는 소비를 시켜주는 금액만큼의 페이오프를 주는 어떤 컨티전트 클레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컨티전트 클레임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사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최적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컨티전트 클레임 가격을 계산할 때 페이오프를 이제 저렇게 세팅한 이유가 결국은 어떠한 그 스테이트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미래가 다가오든지 간에 현 시점에서의 소비를 개런티 할 만큼의 돈 들어올 구석을 만들어 놓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결국 그 페이오프의 크기를 일치시켜 놓고 컨티전트 클레임을 각 상태에 대해서 다 뿌려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든 상태에 대해서 사실은 그 컨티전트 클레임을 쭉 사모으게 되면은 결국은 현 시점에서의 그 컨섬션이 만약에 이제 나간다고 하면 그 컨섬션만큼의 그 소비는 미래 시점이 가게 되면 그 컨티전트 클레임들의 가격으로서 사실은 시큐어 될 거기 때문에 컨섬션에 의한 어떤 이펙트는 서로 offset 되는 거예요.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에서의 소비에 있어서. 그럼 이제 남게 되는 게 결국 이제 미래 시점에서의 뭐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조금 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차원을 하나 줄여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팅 하에서 이제 결국은 AD 프라이싱을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투자자 J의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는데요. 결국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빚을 내서 막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 범위 내에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 시점에 갖고 있는 인다우먼트의 범위 안에서 내가 컨섬션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내가 얻게 되는 N개의 상태가 존재하니까요. 미래 시점에. 그러면 1번부터 N개까지 존재하는 나의 어떤 엔다우먼트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다우먼트 수준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컨티전트 클레임 가격이 정해지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결국은 이 투자자가 이제 사용 가능한 어떤 그 버짓의 상한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인다우먼트보다는 컨섬션이 같거나 작은 상태에서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풀어나갈 때 이제 우리가 캐팸에서 봤던 것처럼 효용함수의 그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에로드블 프라이싱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라이싱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때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가정들이 뭐냐 그러면은 컨틴전트 클레임 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장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시점의 나의 인다우먼트와 그 시점의 어떤 그 컨섬션 간의 차이는 내가 그때그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하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재 시점이나 미래 시점이나 모든 상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인포메이션 주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 에로드블 프라이싱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투자자 J의 효용이 있다고 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에로드블 시큐리티 계산할 때 이제 비슷한 포맷을 봤는데요. 결국 이제 타임 디스카운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페이션스의 정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베타라고 하는 디스카운트 텀이 미래 쪽에 붙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U에다가 C0, CJ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소비에 의해서 얻는 나의 유틸리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디스카운트 베타 텀이 붙어 있는 어떤 그 기대 효용, expectation of UJ의 CJ 이렇게 가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래 시점의 그 컨섬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정보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총 n개의 상태가 존재하고 각각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그 probability라고 할 수 있는 파이가 붙고요. 그다음에 이제 utility가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의 효용의 크기가 정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이 효용을 맥시마이즈하기 위해서 이제 트라이를 할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적용되는 예산 제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모든 투자자는 이제 시장 청산이 가능하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장 청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시경제 하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배운 내용들인데 모든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딱 맞아가지고서 결국은 뭐 집신도 제짝이 있는 이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거나 가격이 발견되지 않거나 하는 거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상태를 생각하는 거고, 이러한 그 시장 청산 상태 하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시장 플레이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N개의 미래를 가지고 있고 K명의 어떤 투자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모든 투자자는 자기의 소비를 최적화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최적화 목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셋업 하에서 이제 사실은 그 앞에서 우리가 후생 경제학 할 때 살펴봤었던 경쟁적 균형이라는 게 이제 설정이 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결국 그 최적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는 어떤 해는 말하자면 일종의 그 소비의 쌍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적인 균형으로서 형성되는 어떠한 미래 상태의 소비, 미래의 각 상태별 소비와 현재의 소비 수준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즉 K명의 투자자와 I개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쟁적 균형들은 아시다시피 초기의 엔다우먼트 수준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결정될 수 있는 그 무언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결국은 이러한 그 경쟁적 균형과 파레토 최적 하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 그 프라이싱을 해 나갈 건데요. 라그랑지안 펑션을 먼저 잡아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그 효용이라고 할 수 있는 U의 CJ0,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의 파이의 u의 cji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 효용 값이 이제 앞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 람다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제약식이 붙는 겁니다. 이게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노란색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first order 컨디션을 이렇게 뽑아놓고 나면은 결국은 u 프라임의 cj0 마이너스 람다 j 이렇게 이제 하나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결국은 식을 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현재의 소비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미분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소비에 대해 가지고서 한 번 더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또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런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그 first order 컨디션을 보게 되면 라그랑지안 승수 J, 이렇게 람다 J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투자자 J가 갖고 있는 그 라그랑지안 승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초기 소비에 대한 그 한계 효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irst order 컨디션을 다시 한번 리어레인지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컨틴전트 클레임 가격인 QI가 저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QI의 형태가 좀 재밌게 잡히게 되는데요. 에로드블 프라이싱에서는 타임 디스카운트인 베타랑 그 다음에 각 그 스테이츠에 대한 probability인 파이 i를 일단 앞으로 좀 뽑아 놓고요. 분모 분자를 딱 보게 되면은 결국 뭐가 남는 거 하니 결국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 수준의 소비, 현재의 그 소비에 따른 한계 효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 있는 거는 이제 상태 i를 우리가 미래에 맞닥뜨리게 됐었을 때 그 시점의 한계 효용이라는 거죠. 결국 컨티전트 클레임의 가격은 한계 효용의 비율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팅 하에서 결국 투자자들은 한계 효용의 비율과 타임 디스카운트의 레벨과 그 다음에 해당 그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어떤 확률인 파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인 그 컨티넨트 클레임 가격에 따라서 어떤 자기의 소비를 조절할 거라는 거죠. CJ의 제로나 CJ의 I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주어져 있는 컨틴전트 클레임의 가격에 맞게 소비를 조절해 나갈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쳐다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정해놓은 어떤 소비 수준에 따라서 컨틴전트 클레임 가격은 이제 디파인이 되어 있으니까 미래의 각 상태에 대해서 1번부터 n번까지의 각 상태에 대해서 컨틴전트 클레임인 Q1부터 QN까지의 값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컨틴전트 클레임 가격에 근거해서 자산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에로드블 프라이싱이 이제 그 지향하는 방식이죠. 만약에 이제 리스크 어버스한 투자자를 가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UJ의 더블 프라임은 음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컨티전트 클레임 가격 QI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CI가 좀 작거나 그러니까 C0가 좀 커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Q의 I가 커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현재 쓰는 그 소비의 수준보다 미래 소비가 좀 줄어드는 어떤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Q의 I가 커진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U 프라임 값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 값인데 더블 프라임 값이 이제 네거티브가 되게 되니까는 한계 효용의 비율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갈 것이냐,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결국은 현재의 소비 수준하고 그 i번째 그 스테이트를 만났을 때 그 시점의 그 소비가 늘어나냐 줄어드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결국은 베타의 파이 i 이후에 이 비율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가 상태 i에 대해서 소비가 줄어들 걸로 보는 상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게 리세션이죠. 그럼 리세션이 왔었을 때는 Q의 i는 당연히 크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수준의 소비보다 불황이 왔었을 때 I가 만약에 불황에 대한 어떤 스테이트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불황 시점에서는 사실 컨섬션이 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줄어드는 상태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QI 값이 좀 크게 설정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이제 T는 제로 시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어떤 리세션에 대한 어떤 스테이트 i라고 칩시다. 그럼 QI가 만약에 이제 미래에 진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시점에서
현재 수준의 소비를 시큐어하는 수준의 어떤 리턴을 돌려주는 어떤 자산, 그러한 녀석을 이제 우리가 컨티전트 클레임 내지는 그 에로디블 시큐리티라고 할 적에 이 녀석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태 I에서 t는 제로 시점에서 t는 1까지 어떤 수익률을 갖다가 R의 i라고 디파인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비 단위는 똑같다라고 할 적에 결국은 그 Q의 i 분의 1이 이제 되게 되면은 결국은 t는 제로 시점에서 t는 1까지 가는 일종의 수익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불황에서는 결국은 그 Q의 i 값이 클 거고요. Q의 i 값이 클 때에는 결국은 자산의 수익률 자체도 낮은 상태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어차피 그 컨틴전트 클레임의 가격들이 다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Q의 I 값이 큰 상황, 결국은 이제 똑같은 그 현재 수준의 소비를 현재 수준의 소비만큼의 페이오프를 주는 어떤 컨틴전트 클레임이 만약에 다양한 상태로 이제 존재한다. i는 1부터 n까지의 미래가 우리한테 존재하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qi 값이 크게 세팅되는 어떤 그런 상태의 컨텐츠 클레임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클 수밖에 없다. 결국 호황에 대한 증권보다는 불황일 때의 증권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에로드브르 시큐리티로 이제 세팅한 이 모형 안에서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100원을 벌어주는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호황일 때 100원 벌어주는 거에 대한 가치보다는 불황일 때 100원의 리턴을 주는 녀석의 가치를 더 높게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모형이 이야기하는 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으로 왔는데요. 결국 저가 보기에 이제 캐팸의 관점은 약간 수익률 중심의 이제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에로드블 프라이싱의 관점은 약간 이제 가격 위주의 어떤 데스크립션을 좋아하는데 캐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제2번째 자산의 어떤 그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무위험 수익에다가 베타 곱한 거에다가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리스크 프리 리턴을 갖다가 빼낸 그러한 상태로서 사실은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대한 예측을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따라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무언가 논의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형태죠. 결국 불황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도 좋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expectation R의 M이 낮은 형태로 잡히게 될 거니까 자산 수익률인 expectation R의 J도 어지간하면 낮게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녀석들은 시장 포트폴리오하고 네거티브인 그 코릴레이션을 지니니까 이러한 자산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그 베타 뒤에 있는 이 텀이 플러스인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일 텐데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낮은 수익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만약에 네거티브 값을 지닌 베타니까 무위험 수익률보다 오히려 더 낮은 리턴을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보험성 자산 같은 경우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 체감적으로 그렇지만 생명보험이 됐건 자동차 보험이 됐건 우리가 가입을 할 적에 expected return 자체는 네거티브 값을 띈 가능성이 되게 클 것이다. 하지만은 얘는 어떤 불황이 왔었을 때, 리세션이 왔었을 때에 포지티브 리턴을 주는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사실은 캐팸이 설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에로드블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은 불황에 대한 컨틴전트 클레임 가격을 생각해 보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높은 녀석이다. 그러면 에로드블 증권의 가격을 Q라고 표시를 할 적에 자산의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각각의 스테이츠에 상응하는 Q 값과 그 상황에 왔었을 때 페이오프의 C 값을 모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웨이티드 썸을 한 녀석이 사실은 어떠한 자산의 가격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불황일 때 생각해 보면 불황일 때는 컨티넨트 클레임 값인 Q 값이 높게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페이오프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C가 예를 들어서 뭐 다 1이라고 쳐요. 그러면 결국 현재 수준의 어떤 그
현재의 어떤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각 그 컨tingent 클레임에 합의될 텐데, 불황일 때 이제 Q 값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P 값이 좀 더 높은, 그렇게 될 이제 요인이 큰 거고, 만약에 불황에서 페이오프가 더 좋은 자산이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향성이 더 세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위에서 보고 있는 어떤 에로드블 시큐리티의 가격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그 실제 자산의 가격을 조합해 보게 되면 결국은 각각의 스테이트에 매칭되는 그 페이오프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현재 자산의 어떤 그 프라이스 레벨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이제 우리가 에로드블 프라이싱을 할 수 있어요. 캐팸하고 이제 에로드블 프라이싱은 이제 실무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게 될 때, 에로드블 프라이싱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그 파생 상품하는 퀀트들이 이제 많이 쓰는 프라이싱 방식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제는 컴퓨팅 파워가 좋으니까 앞으로 존재하게 되는 수백만 개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다 디파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그 가격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세팅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다가올 내일의 미래, 그 다음날의 미래, 그 다음날의 미래가 다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의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으로 사실은 다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는 거고, 각각의 시뮬레이션 된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그 프라이싱을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매겨놓는 어떤 프라이싱 펑션을 갖다가 이제 매칭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그걸 백오데이션으로 이제 미래로부터 쭉 이렇게 땡겨오게 되면 그게 이제 현재 가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프라이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에로드블 프라이싱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활용되는 방식은 이런 데리버티브 프라이싱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에로드블 프라이싱을 좀 많이 하고요. 캐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제너럴한 의미에서 스페시픽하게 이제 특정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한다거나 하기에는 좀 힘든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과거 정보를 통해서 히스토리컬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이제 캡팸 자체가 포워드 루킹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스페시픽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이 캡팸의 결과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인 반면에 에로드블 프라이싱 같은 건 이제 파생상품 퀀트들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미래를 다 생성해. 각 미래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내가 전부 그 어떤 가격과 내 효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걸 갖다 다 표현을 해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서 다시 다 조합해가지고 현재 시점을 땡겨오게 되면 걔가 현재 얘 페어 프라이스야 라는 식의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사실 캐팸의 관점이나 그 에로드블 프라이싱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캐프 말씀드렸듯이 약간 포워드 루킹한 관점이 있는 반면에 약간 좀 블러한 미래를 보여주는 거이고, 에로드블 프라이싱은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 대한 어떤 그 가격을 잘 저스티파이 하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이제 갖다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좀 재밌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로드블 프라이싱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APT나 현재 이제 에로드블 프라이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재무 이론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 배우는 민 베리언스나 뭐 이제 그런 캐팸이나 이런 것들과는 사실은 좀 다른 얼터너티브한 그런 그 맛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도 이제 그러한 그 프라이싱 모델을 어떻게 보면 어떠한 방향에 잘 맞는 모델을 뽑아 와서 이제 실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다양한 모형들을 갖다 섭렵을 하고 있는 셈인 것이고요. 이제 지금 직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결국 에로드브르 프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텍스트북에서는 좀 약간 낮은 비중으로 다뤄지는 바가 있지만은 실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에로드브르 방식의 어프로치를 사실은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동료들이 많이 했었고, 보통 이제 경제학 전공이나 재무를 이제 오소독스하게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아니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방식이잖아요. 에로드블 방식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로드블 시큐리티에 대한 이런 논의나 이런 것들을 바로 스킵하고 바로 그냥 그 캘큘레이션부터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페어 프라이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계량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제 실제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 리스크 매니지를 해야 되는 그 실제 딜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느끼는 그 임팩트하고 그런 퀀트들이 생각하는
그 프라이싱하고는 또 좀 다른 면이 생기죠.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에로드블 프라이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틸리티 펑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도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유틸리티 펑션에 대해 가지고서 계산할 적에 그 수리적으로 계산되는 그 상품의 가격 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실제 운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틸리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이제 올해 3월 같은 상황 생각하면 돼요. 올해 3월 같을 때는 세상이 다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제 포지션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텐션이 많이 걸린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수리적으로 모델링 할 때는 유틸리티 펑션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유니폼 유틸리티를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프라이싱 모델에 좀 잘 반영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퀀트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재무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아 그거 뭔가 놓치고 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i는 1부터 n까지의 미래가 있다 했었을 때 1번 미래하고 n번 미래에 대해서 똑같은 유틸리티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류의 이제 약간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레이닝을 우리가 이제 계속 쌓아 나가면서 이제 실제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에도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다소 좀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사실상 마지막 주입니다. 수업으로서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수업이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 다음 주에 공부하는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들 시험 준비 기간하고 약간 겹치는 걸 감안해서 아마 시험 범위에서는 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에 대한 부분을 뭐 대충 듣고 치우세요 얘기는 아닌 게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노아비트리지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 랩업 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건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준비나 뭐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아시다시피 다 객관식 내기 때문에 푸는 거는 문제는 아닌데 이제 내가 공부 얼마만큼 하느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번 다 같이 배운 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요번 한 주는 이제 제가 어제 올린 영상과 오늘 지금 드리는 이 클립들 가지고서 이제 좀 생각을 정리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노아비트리지도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랩업 세션 같이 들어보면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 상황이 뭐 전혀 가라앉을 기미가 없네요. 이 상태로 갔다가는 뭐 내년도 기약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럴 때일수록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잘 생활하면 좋겠고 개인 방역이라든지 위생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많이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이니까 사실 뭐 치명적인 위기는 없겠습니다만 나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좀 조심해서 생활할 필요가 있겠죠.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